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 이점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셨던 요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과목 기술 창업 성장 실무에 대한 요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주셔야 되고요. 연습 문제는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외우셔야 될 아주 기본적인 단어에 대한 그런 습득을 위해서 만든 단답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꼭 개별적으로 풀어주셔야 되고요. 이제부터 제4과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허가의 개념 그래가지고요. 인허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영업, 사업, 업무나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국민의 사회 경제생활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인허가를 하는 이유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건, 또 뭐 식료품, 의료 이런 것들은 사업자가 특정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야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거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인허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업자를 하겠다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신고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간단한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되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 헤어샵 있죠? 미용실이라고 하는 헤어샵. 헤어샵 같은 경우에는 그 커트를 하는 자리가 몇 개인지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허가의 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인허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등록, 신고가 있고요. 이 세 가지의 그 차이가 조금씩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규제 샌드박스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만, 자, 규제 샌드박스가 뭐냐? 규제 샌드박스가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정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한 것을 얘기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개념은 무엇이냐? 개념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요건, 어떤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장소, 일정 요건 하에서 시장에 먼저 출시해서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절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휴대폰 있죠. 휴대폰을 통신사가 세계 통신사가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은행에서도 휴대폰을 팔고 있어요. 그 통신선을 팔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규제 샌드박스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의 구성 요소를 보면 첫 번째 실증 특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 허가와 신속 확인이 있습니다. 신속 확인은 30일 이내라는 단서 조항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창업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실제로 창업이 무엇이냐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보면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특히 지원법 시행령 2조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창업으로 보지 않는 창업의 범위 그래가지고 사업 승계가 있고 기업의 형태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 첫 번째 사업의 상속 또는 증여로 사업 승계를 한 경우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 역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재개한다.
예. 그래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를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기존 사업에다가 다른 업종을 추가했을 경우에 어떤 걸 창업으로 볼 거냐, 이 단서 조항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창업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업종이 좀 좋지 않은 거죠. 여기 보시면 유흥주점, 술집을 얘기하는 거고요. 무도 유흥주점, 춤을 출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사행시설, 여러분들 사행시설이 뭔지 아시죠? 빠찡꼬 같은 그런 오락기 같은 거요.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리고 이와 같이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한 업종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세법에서도 또 창업을 정의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다음에 같은 경우에는 창업으로 안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요. 보시면 사업 승계, 창업으로 안 본다 얘기죠. 법인 전환, 특히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을 안 본다. 이건 그런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사업의 확장 및 업종 추가 역시 이런 조항들이 우리 조세특례 제한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창업을 안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고 용어도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정확히 공부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창업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안 됐으면 전부 창업으로 봐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7년이라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앞 과목에서 창업보육센터 얘기할 때도 역시 입주 자격을 7년 미만으로 간주를 했었죠. 그리고 사업 개시일 기준을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사업 개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세밀한 기준들도 여러분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업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이렇게 쭉 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업종을 할 건지, 어떤 업종을 창업을 할 건지, 내가 뭐 미용실을 할 거다, 강아지용품 전문점을 할 거다, 아니면 커피집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업종 검토를 해야 되고요. 같은 종류의 사업 경력과 사업자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승계 중 사업 분리에 해당되지 않는지 이것도 검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법인 전환 및 법인 조직 변경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 폐업 후 사업 재개 여부의 검토, 이런 것 전부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장 설립입니다. 공장 설립. 여기서도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일단 이제 표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먼저 공장의 정의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정의는 제조업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공장이라고 한다. 근데 법률적으로는 이 정의를 좀 다르게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보는 공장의 정의는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수도권 정비계획법, 건축법 시행령, 조세특례 제한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런 법률상의 공장의 개념은 틀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는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다음에 여기 또 밑에 보시면 지방세 특례법에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거 이렇게 틀려지죠?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조업 그러면요. 제조업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지 아셔야 되는데 자 1번 보시면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원재료의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우린 제조업이라 한다. 자, 두 번째,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은 그 상품의 본질적 성격이 변하지 않는 것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상품의 어떤 포장을 이쁘게 해가지고 받는 사람이 선물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기분 좋게 해주는 거 그건 제조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공장이나 가게에서 동력, 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생산된 제품은 도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맞는 얘기고요. 네 번째 자본재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와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형태가 또 이제 특수한 형태의 공장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장 말고요. 이렇게 굴뚝이 있는 그런 공장 말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있어요. 지식산업센터. 이건 여러분들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성수동이나 뭐 안양에 가면 관양동이나 이런 데 많은데요.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의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시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물이다. 이렇게 이제 뭐 1, 2, 3층으로 있어가지고요. 이런 그 지식산업센터의 엘리베이터는 창고형 엘리베이터입니다. 거의 뭐 조용한 조그만한 트럭 한 대는 거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형 공장은 첨단 산업의 공장, 공해 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을 우린 도시형 공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첨단 공장은 도시형 공장 중에서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업종에 해당되는 것을 우린 첨단 공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실험실 공장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대학의 교원 및 학생, 연구원, 벤처기업의 창업자가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공장을 우린 실험실 공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끔 이 공장의 용도와 특성을 섞어서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오는 문제가 이 신설과 증설입니다. 신설과 증설이고요. 이따 신설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설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 용도를 공장 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걸 우린 공장 신설이라고 한다. 그러면 증설은 뭐냐? 증설은 등록된 공장의 공장 건축 면적 또는 공장 부지 면적을 넓히는 것을 얘기한다. 다만 여기서 대기업이 사무실, 창고 면적 등을 늘리는 건 공장 증설이라고 하지 않는다. 단서 조항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공장 설립의 범위죠, 범위. 그래서 공장을 이전하거나 여기 A 지역에 있던 공장을 B 지역으로 옮기는 거, 그걸 이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업종 변경은 어떤 물건을 만들고 있던 공장에다가 다른 업종을 추가해서 그 공장에서 다시 또 물건을 만드는 거. 그래서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업종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시설을 설치. 여기 보시면 공장에 미리 업종을 정하지 않고 공장 설립 승인을 얻은 다음에 건축된 공장 건축물 또는 등록 취소된 공장 건축물로서 공장 건물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을 설치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제조시설 설치라고 한다. 그리고 공장 등록은 다음에 공장 소유자가 공장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그래서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우리가 봤죠? 위에서 신설, 증설, 그다음에 업종 변경, 그리고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 변경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을 우리는 공장 등록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장 설립 범위 4가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 설립의 구분, 그래서 개별 입지와 계획 입지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자, 여러분들 표시를 보면 그 다음에 공장 설립 절차 4단계 공장 입지 선정해야 되고요. 설립 및 인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 건축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장 설립 절차 4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 사업계획 승인과 공장 설립 승인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공장 입지의 선정, 그래서 개별 입지와 계획 입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여기는 매번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매번. 개별 입지와 공장 입지의 장단점, 차이점,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먼저 개별 입지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창업을 하는 게 제조업이에요. 근데 개별적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알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개별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입지를 찾아다니는 것. 그게 개별 입지입니다. 그리고 계획 입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인천의 남동공단, 구미에 가면 산업단지 이런 거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일정 지역을 공장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을. 그리고 거기에 입주 기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입주 기업을 모집하는 단지에 들어가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 그게 계획 입지입니다. 이미 다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편리한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입지와 개별 입지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요거 장단점 비교. 요거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개별 입지는 내가 원하는 공장을 내가 찾아서 직접 공장을 짓는 거기 때문에요. 기업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고요. 사업 확장 시 공장 용지를 확보하기가 편하고요. 업종 결정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에 효율적 이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점은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요. 땅을 사야죠. 거기에 어떤 공장을 짓겠다고 신고해야죠. 건축 허가 받아야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요. 그래서 입지 선정하는데 되게 번거로워요. 예를 들어 뭐 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 공업용수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이 물을 버릴 때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폐기물 처리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산업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저렴한 땅을 찾다 보니 거기 공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부지 조성 시 개별 행위에 대한 제한이 많이 있고요. 반면에 계획 입지는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땅을 다 계획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경영 여건이 양호합니다. 그리고 기개발된 땅으로 그냥 들어가서 별도의 허가 없이 바로 공장을 설립해서 인허가 절차가 간소해요. 그리고 공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 각종 조세나 금융 지원이 가능하고요. 단점으로는 선 분양 후 입주를 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인 내가 원할 때 바로 공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원할 때 내가 입주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리고 분양가가 높습니다.
이미 조성돼 있는 계획돼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주 업종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사업 확장에 따른 공장 증축이나 개축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공장 입지 선정 절차 및 고려사항이 몇 가지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공장의 입지 형태를 결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 후보 지역 현장 조사 및 입지 분석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최종 입지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공장을 설립하고 공장을 지어서 새로 입주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기존 공장을 내가 빌려 쓰거나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장을 쓰는 경우에는 이런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4가지 정도의 승인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 등록 시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 예, 이제 일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소기업 공장 등록과 사업 분리시 공장 등록에 따라서 적용 특례를 받는 게 있는데 특히 사업 분리시 공장 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 건축 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 따로 설명되어 있고요. 그래서 역시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4과목의 내용이 많아서 이후 3, 4, 5챕터의 내용은 다음 강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